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 둔화가 확인되자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금리와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경우 내년에는 한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매도에 나섰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항공주가 날아오르는 하루였죠. 네,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항공주가 일제히 날아올랐는데요. 반면 S-오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흥구석유 등 정유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 바로 전구체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양극재 앞에 전구체, 소재 내재화 박차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크레딧솔루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구체의 수요량이 2027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구체 시장은 약 8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9%, 일본이 6% 순서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계와 소재 업체들은 전구체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전구체 내재화로 높은 멀티플을 받았던 에코프로 그룹주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죠.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주의 에너지는 약한 모습이었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명은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 첫날 58%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동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구체 공장 가동에 곧 돌입할 예정인 코스모 신소재,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LNF 등 2차 전지 소재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구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유전자 편집 치료제 시장 본격 개화하나입니다.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 허가된 최초의 의약품 카스커비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도 현재 카스커비 승인 여부를 검토 중으로 다음 달 초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시장의 본격 개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에너지가 아주 강했죠. 네, 특히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툴젠이 오전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트렘 바이오, 마크로젠, 그리고 엠젠 솔루션 등이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세계 최초 치료제 승인 소식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종목별 유전자 기술 경쟁력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코스모 신소재, 툴젠,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양극재 앞에 전구체, 소재 내재화 박차입니다. 시총 3조 원의 IPO 대여로 관심이 집중됐던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상장 전에 또 3분기 영업 적자 성적표를 발표하며 분위기는 좀 악화됐었는데 오늘 이제 상장 첫날이었죠. 뜨거웠지만 변동성 굉장히 심했습니다. 막판에는 58%
8%로 거래를 마쳤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도 2차 전지에도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의 상장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주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오늘 뭐 당일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그 대규모 차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 오전점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코스피 거래대금의 35%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고요. 그래서 약간 수급의 왜곡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워낙 이제 개인들의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 쪽에 수급을 뺏기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대주주와 이대주주의 락업 물량이 걸려 있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1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의 3분기 적자 실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강했던 이유는 유통 물량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가 이제 중국의 이제 전구체 의존도가 거의 95%돼 있는데, 사실상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는 뭐 유일하게 이제 동사가 이제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늦습니다. 지금 LS랑 LNF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이후에나 이제 양산이 가능하고 2029년도 가야지 12만 톤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퓨처엠도 지금 1,500톤밖에 지금 캐파가 없는 상태고, LG화학이라든가 고려 아이언 그 조인트벤처도 2024년도 가야지 2만 톤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5만 톤 정도 캐파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도에 13만 톤 정도 하고요. 2027년도에 21만 톤까지 캐파를 늘려서 사실상 지금 불량률도 0.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이제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IRA법이라든가 CRA법에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그 전구체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이 중국 기업을 배제한 그 밸류체인을 유일하게 구축을 해서 K배터리의 발전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의 그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의 핵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서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성장이 그 K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산업의 하나의 한 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차 전지주에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상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밤에 테슬라가 4%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그 급락이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가운데서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부재한 상황인데 테슬라와 연동된 흐름이 지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커플링되는 흐름이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 내의 개념과 좀 긴 관점에서의 성장성 두 개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의 어떤 매출과 수익성은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및 양극재 수요에 따라서 절대적인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든가 리튬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양극재 판매 판가 인하 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전기차의 또 판매 증가율이 약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높은 재고 부담을 줄일 만큼의 높은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의 하락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당장에 좀 쉽게 접근을 해서 투자하기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탈이라든가 리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2차 전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시대의 어떤 고밀도 배터리 수요의 증가라든가 또 국내 유일의 전구체 생산 기업이라는 측면, 네. 또 생산 능력의 확대와 꾸준한 매체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고려한다면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되고 좀 수급 흐름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부터 좀 공략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유일의 전구체 생산 기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짧게 네.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이제 두 분의 지금 시선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딱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신호를 주셨을지 오늘 매도의 기술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를 올려봤는데 두 분의 사인이 지금 확연하게 온도차가 있어요. 이청화 부장께서는 다 곧사인 주셨고 곽영문 대표께서는 다 스탑 사인을 켜주셨는데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경계감을 갖자라는 게 대표님 생각이신 것 그렇죠. 같고 네. 에코프로 머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마감할 때 시총이 이제 4조에 조금 못 미치는 3조 9천억 원대에 맞췄는데 이창환 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금부터도 좀 매력적일까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뭐 따라 붙기에는 좀 그 변동성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시세라면 가져갈 만하다라 말씀드리겠고 경쟁사 특히 중국 기업에 비해서 지금 기술력이 3년 정도 앞서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메탈 그 가격과 판가의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시차가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분기 적자 발표할 때 그 김병훈 그 대표이사가 얘기한 게 기존에 비싸게 샀던 그 원재료를 다 소진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가 회복이라든가 지금 이 이익의 회복이 양극재에 비해서 전구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익률의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그 2025년부터의 그 전기차 산업 특히 북미 시장에서 급성장을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네. 실제 캐파도 동사가 현재 5만 톤이고 2025년도에 9만 5천 톤 캐파고요. 2026년도에 13만 5천 톤, 2027년도에 21만 톤인데 이게 이제 그 9만 5천 톤 캐파 요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번에 증설 자금은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제 증설이 2025년까지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럼 2025년도까지 밸류를 보게 되면은 대략 지금 다울투자증권 그 리포트를 보니까 매출 2조 이상의 영업이익 한 2천억 가까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그 영업이익 배수 그 30배 정도를 좀 저는 뭐 적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에코프로 BM을 제가 밸류에이션 줄 때 2027년도에 30배를 줬거든요. 전고체를 그보다 좀 덜 준다고 하면은 2025년 기준으로 30배, 2027년도에 20배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제 밸류에이션을 더 주는 이유가 일단 기술력에도 앞서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이제 그 전고체를 하는 기업들이 다 늦어요. 2025년도, 2025, 6년도 다 이후인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게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IRA법과 CRA법의 그냥 수혜를 단독적으로 보고 있고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코발트 프리라든가 뭐 하이만강 이런 양극재도 다양하게 제품도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어서 네. 좀 대체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또 좋지 못한 점도 오늘의 이제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역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곽영훈 대표께서는 지금 스탑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짧은 시점에서의 어떤 그 업황 자체가 네. 그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수요라든가 그리고 어떤 소재단에서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렌탈과 리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뭐 소재 기업보다는 셀 업체들 개념으로 해서 2차 전지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림이 전망이 좀 쏟아져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다는 측면에서 좀 짧은 시점에서 저는 스탑 사인을 좀 드린 거고요. 긴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도 저희 본콘에서도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긴 관점을 해석할 때는 저는 뭐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또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변동성에서는 조금 예. 이제 물러나 있자라는 말씀이신데, 예.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의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상장일 오버행 규모가 전체 상장 예정 주식의 16%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뭐 이대 주주인 BRW라던가 BRV라던가 이런 보호예수의 법적 의무가 없는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수급에 대한 불안을 좀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버행 물량이라던가 신규주의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유의해야 될까요, 대표님?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58%의 유통 가능 수량을 가지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품절주 성격이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장에서 이번에 그 공모주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다소 좀 아쉽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공모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36,000 원대 정도, 36,200원인가요? 그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진행이 됐던 이유는 정부가 이제 급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카드를 내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의 뭐 상한가를 기록한 영향이 좀 반영이 되어서 공모가가 이제 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요번에 청약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좀 현상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 오늘 58% 정도 올랐는데요. 네. 적절한 뭐 조정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 이후에 나온 물량이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에서 예정된 물량이 거의 없어요. 풀리는 물량이 거의 풀리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올해 1년 동안은 거의 그냥 가격 흐름을 좀 이렇게 지켜보시고 대응하셔도 뭐 너무 오버행 이슈 고민 안 하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방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상승 트리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좋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자체적으로는 뭐 수급 부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섹터가 분위기만 좀 돌아선다고 하면은 그때는 네.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대표님께서는 조금 주의하자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이런 단기적인 관점과 또 뭐 좋은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홀딩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각자 좀 짚어볼까요? 뭐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그 2025년 캐파 기준으로 이제 네. 매출을 한 2조 이상 정도 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 배수 이제 30배 정도, 그러니까 POR이죠. 네. 그 30배 정도 주면은 시가총액은 6조 정도 될 거고요. 오늘 끝난 게 3조 9천억, 그 장중에 4조 또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네. 뭐 업사이드가 뭐 50% 정도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목표 주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추정이니까 그렇게 제 개인적인 그렇게 하면 이제 추정이라는 주가가 거. 한 8, 9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뭐 건가요? 주가로 제가 환산을 안 해봤는데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네. 주가로 금액으로 보지 마시고요, 시총으로 보시고 그리고 2027년도에 21만 톤 캐파 적용하게 되면은 매출 뭐 4조 이상의 영업이익도 지금 두 자릿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네. 그러면은 좀 밸류에이션 좀 낮춰서 20배 정도 주게 된다면은 뭐 그 이상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리미엄 좀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제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지금 국내 증시가 그 중국 증시보다 배수가 그 PER 배수가 14%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 시장은 지금 공급 과잉이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애널리스트를 많이 얘기하는 게 전고체를 직접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는 뭐 비중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금률은 그래도 캐파도 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고체 사업을 인해서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36%의 프리미엄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기업들을 중국 업체보다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좀 보는데 이거는 뭐 시각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순수 양극재보다는 밸류를 더 주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전고체에서 리튬을 더한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양극재보다 좀 할인한 정도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것 같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한 6조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홀딩으로 보자. 가고 거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총 이제 4조가 조금 못 미치는데 시총 기준으로 6조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화수 이틀 랠리를 보였고요.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좀 보이나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께서는 역시나 여기에도 지금 스탑 사인을 켜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심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스탑이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을 좀 볼 때 이제 그 자본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자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물량이 11월 28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의해서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는 곳도 있지만은 눌려 있는 부분을 주가가 그 어떤 스프링 효과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실적 반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거 맞고 유상증자 신주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더 눌리는 현상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럼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업황과 결부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바로 사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성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분기 단위로 해서 시차를 두고 모아간다면 코스모 신소재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뭐 계속 단기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유중 물량도 있고 조금 경계감을 갖자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 이창환 부장께서는 곧사인 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고객들 많이 저는 이해관계가 있는 종목이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유상증자 많이들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파실 의향이 계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그거 있고 그리고 그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양극재랑 좀 달리 보셔야 될 게 동사가 이제 아직 캐파가 작다 보니까 리튬 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영업이익률도 5% 이상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지금 4분기 때 유일하게 3분기 대비 4분기에 역상장이 안 나올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가 유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유일하게. 그리고 동사가 이제 MSCI 이제 그 지수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은근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별로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캐파 같은 경우는 현재 3만 톤 수준밖에 안 됩니다. 캐파가 작은데 2024년도 기준으로 10만 톤이고 일단 언론에 알려진 게 2027년도에는 15만 톤 이상인데 일단 제가 추정해 보니까 뭐 20만 톤 이상도 뉴스상에 있고 네. 저 알아본 바로는 25만 톤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만약에 25만 톤 캐파 기준으로 판가 4천만 원 잡고 그러면 매출이 10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7% 가정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7천억이니까 영업이익 비해서 20배 주면은 대략 그 시가총액도 뭐 14조까지도 그 가능 잠재력이 있는 건데 네. 기술적으로 아마 22만 원 자리가 굉장히 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일단 2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 쪽에 그 EV양 대규모 수주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LG화학과의 지난번 그 양극재 계약이 있었는데 추가 대규모 수주 계약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수주 모멘텀이 그 양극재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생각보다 숨겨진 재료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다른 그 양극재 비업보다 좀 더 이렇게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포지션상 숏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상승 탄력에 유일하게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머티에서 이제 전구체에 대한 또 이렇게 좀 밸류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코스모신 소재가 곧 또 전구체 공장 가동에도 돌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라던가 전구체를 또 내재하게 되면 또 주가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구체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절감이 되고 기술에 대한 보완이 이제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400톤 쪽에 울산 공장을 지금 그 기계 준공이 끝났고 서류 통과 완료되면은 이제 11월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이제 양산 예정인데 동사는 2030년까지 전구체 생산 규모 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캐파 기준보다 한 20배 정도 확대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30% 정도까지 내재화한다는 것이고 이게 내재화하게 되면은 원가 비용이 대략 20%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 뭐 NCM, NCA 그리고 이제 코발트 프리까지 이렇게 다양한 전구체를 이제 동사가 이제 양산할 계획이고 어쨌든 비용 절감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스모 화학을 통해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전구체에다 납품을 하고 전구체를 통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직접 양극재를 해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그 코스모 화학을 통해서 그 전구체 원료와 이제 폐 배터리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리사이클링 그 수직계를 만들고 있는데 네. 전구체랑 양극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전자 치료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유전자 치료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 FDA도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된 이 카스커비의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장이 확장될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창환 부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요.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2020년도에 60억 달러였는데 2030년도에 465억 달러니까 한 60조 정도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같이 좀 묶어서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합성 신약과 달리 그 복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특허 만료 후에 독점적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서 매출에 대한 하락이 우려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빅파마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이고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세포 치료제, 세포랑 유전자 치료를 같이 합치게 되면은 2026년도에 거의 73조
그 3조 원 시장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툴젠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인트론 바이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오늘 가장 뜨거웠던 툴젠부터 볼게요. 10시 전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갭상승으로 견고하게 그 상한가를 지켜냈는데 이창환 부장께서는 툴젠에 대한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툴젠 뭐 상한가 저는 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추가 내일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그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호재를 붙어서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에는 그 장기간 진행된 그 크리스퍼 KS9 요 특허 분쟁이 리스크는 되는데 네. 회사에서는 뭐 승소를 되게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언론사에 리스크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특허 소송 문제만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리스크는 벗어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를 좀 발행을 했는데요. 그 330억 전환사채를 했는데 보통 리픽싱 금액을 70%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85%를 하고 표면 이자율도 0%, 만기 이자율 2% 했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꽤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좋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오늘 상한가 나와서 추가 상승 관점에서는 내일 갭 뜨면 뭐 절반 정도 팔고 시가 이상에서는 또 차익하는 관점에서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곽용 대표께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곽용 대표께서는 툴젠 어떻게 좀 저는 보실까요? 뭐 짧은 관점에서 툴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이유는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은 유동성을 더 긴축하는 게 좀 많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당장 풀지는 않겠지만은 더 긴축만 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분쟁 종결 전망하고요. 사업 영역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FDA 승인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럼 이에 따른 결과가 추후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특히 뭐 저촉 심사를 진행 중인 기업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무엇인가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상방의 에너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줄 때마다 툴젠은 대응을 하면은 뭐 짧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인트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위로 방향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4%까지 올랐다가 12%의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겠네요. 네, 뭐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 또 똑같은 섹터 개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충분히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가 그 기존에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뭐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하는 게 맞고요. 신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좋았다면 이 인트론 바이오 주가가 왜 그동안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돼요. 늘 느끼듯이 주가가 이제 빠져 있고 밑에서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가능하지만은 조금 더 트레이딩하면서 좀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짧게 보더라도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간 빠진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또 그 재료를 시장에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주셨고 트레이딩으로 자 이창환 부장께서는 인트론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인트로마일 좀 받은 종목인데 이게 이제 그때 그 SLA 그 200 그 기술 이전 그게 파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조건부로 다시 그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모멘텀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저 끝까지 상승을 좀 세를 지켰으면 내일 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밀리는 거 보면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있구나를 봤을 때는 신규로는 좀 뭐 제한적으로 보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좀 추가 상승 나올 때는 좀 차익 관점에서 일단 들여서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다는 것이고요. 네. 동사 갖고 있는 진단 예방 치료제 특히 이제 그 박테리오 파지 쪽에 그 플랫폼에 4가지 정도 있고 그리고 진단 쪽을 통해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올해 3월 달에 한 1,0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600억 정도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유증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또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이 5%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시간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던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현재 2% 강세 보이면서 23,0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두올도 현재 3%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2% 강세를 보인 예림당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면서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보안 관련주인 질환지교 시큐리티 6% 오름세 보이면서 4,6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한 바 있는 엠젠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6%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제약이 현재 9% 넘게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479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에 공시했는데요. 현재 9% 넘게 낙폭을 키우고 있고 오늘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한국수출포장도 2% 밀리면서 3,12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인 대홍 역시 14%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1% 넘게 밀리면서 17,0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협진이 3%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유틸렉스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급등 나왔던 디지캡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치 테마주들 시간에서 하락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66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성웅 이사 FNS테크, 이청한 부장 사마콘덴서, 곽영우 대표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성웅 이사의 종목 FNS테크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FNS테크의 라이징 포인트는 8.5세대 OLED 투자 확대가 본격화된다는 점이겠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OLED 같은 경우는 대형, 그다음에 중소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부각받지 못했고 보안 투자 정도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스마트폰과 비교를 했을 때 중소형 단에서 고객사에서 제품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계속 우려가 되었던 그 R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전기 부분과 이 전류 부분을 도합으로 해서 에너지를 칼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난항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LCD가 단가가 너무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기업이 이 부분을 추진을 했을 때 단가가 남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OLED를 탑재한 그 태블릿 같은 경우를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소재가 1.5배에서 2배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트로닉스의 증설에서도 봤듯이 2024년 이후에 타겟으로 증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새로운 제품 출시, 그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고객사에서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 제품의 출시는 없었어요. 이제부터 내년부터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된다는 점에서 OLED 장비라든지 CMP 이쪽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바 FNS테크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진입을 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주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재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박스권의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8,000원대에서 한 1,500원 이 정도의 박스권 형태가 나타났는데 네. OLED 장비의 수주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좀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는 1,500원인데 박스권 상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실적을 감안한다면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단기 목표는 1,500원. 그다음에 실적 감안한 부분은 14,000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7,9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을 고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표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효하고 1,500원에 15% 정도의 업사이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3화 콘덴서도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 MLC 쪽 그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11월과 그 10월달, 그러니까 4분기에 지금 수출액의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 높은 그 전장 사업에서의 그 사업 구조가 여전히 잘 개편되고 있고요. 그리고 MLC 외에 그 DC 링크 카패시터라고 해서 DC, LC 이 부분이 실적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4분기 이제 그 MLC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한 달치를 환산해 보니까 그 수출 금액이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 27.3% 증감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11.6% 상승세가 나왔고 10월달 수출 한 달 동안 보니까 수출 금액이 그 전년 동월 대비 16.4%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단가 같은 경우도 그 11월 달에 이제 9.4% 상승이 나왔고 10월 달에는 뭐 한 1% 정도 빠졌지만은 완연히 수출 데이터가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MLCC 업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또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이제 전장용 MLCC 쪽인데 LG전자라든가 테슬라, 현대모비스, BMW, 볼보 등으로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MLCC 외쪽에 그 DC 링크 카패시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엔진에서 그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켜주는 장치인데 현대모비스라든가 이제 그 전기차 부품 업체들 통해서 이 확대가 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그 DC 카패시터의 매출 비중이 한 6% 정도인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니까 13.4%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그 MLC 수출 데이터가 잘 올라가고 있고 사업 구조도 전장적으로 잘 개편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DC 카패시터의 실적 성장세가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실적 그 이후에 이제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아직 변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네. 좀 조정은 될 겁니다. 내년 그 2024년도 영업이익 420억 정도 추정치에 영업이익 비해서 12배 줘서요. 적정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봐서 목표 주가 48,5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 32,000원, 매수가는 뭐 종가 정도에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8,5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종목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포인트와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그 동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다층 MLB죠. 그래서 고다층 MLB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걸로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게 됐는데요. 이 기존 고객사인 노키아 그리고 시스코, 주니퍼, 아리스타 외에도 구글 같은 잠재 고객도 이수페타시스와 서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MLB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고다층 MLB 요청이 늘어난 것은 이 5G 보급 확대 외에도 뭐 수년간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층 이상 고다층 MLB 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는 미국의 기업체인 TTM에 이은 2위 업체고요. TTM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10% 중후반 정도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중국 쪽에 센난이라든가 WUS, 대만의 GCE 이런 종목, 이런 어떤 경쟁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서 좀 그 흐름을 좀 찾아봐야 돼요. 아까도 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어떤 AI 가속기 물량
확대가 되면서 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또 AI 관련된 업체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AI 핵심 업체들에 직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테마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보다도 뭐 훨씬 더 이렇게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공장, 사공장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화가 되면은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 매수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네, 목표가는 현재 지금 상태에서 저는 늘 하방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라인은 27,000원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수 적기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35,000원 이수페타시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만나봤고요. 라이징 스탁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이창한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입니다. 장 마감 후 479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하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요. 4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난소암 면역 항암제 오레고보맙이 유럽 의약품청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어제 6%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면서 1% 넘게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들어옵니다. 현재 9%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볼까요? 나온 시큐어입니다. 보안 관련주로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4% 상승하고 있고요.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오늘 유전자 치료제 테마의 급등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해 개량형 박테리아 파지를 개발한 이력에 인트론 바이오 윗꼬리가 오늘 달리긴 했지만 1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고요.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엠젠 솔루션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이용 치료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2% 급등 후 시간에서 거래량 2위 기록 중입니다. 현재 6%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새로운 부분이 부각될 때 바이오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술 부분이 해외에서 채택이 되고 이 부분이 적은 규모지만은 희귀병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툴젠 같은 경우가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이 파생되면서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형질 전환 돼지와 관련된 이 사업을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주가가 시간외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고 할 때는 기술적인 저항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먼저 1등주의 주가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가격 저항은 2,75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다음 날 이제 다음 거래일이죠. 월요일에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 2,750원의 저항 단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 안에서 연계해서 볼게 관련된 가장 1등주 툴젠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대 가격도 돌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삼성제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48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현재 하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여파 어디까지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우리가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유상증자의 규모를 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연결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상증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당장의 유상증자 희석 가격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도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는 479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희석을 단행한 부분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 25% 정도 규모가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1,777원이 예정 발행가입니다. 1차 유증 발행가액 같은 경우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측면인데요. 희석을 감안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2,000원대까지는 하락이 가능합니다. 2,000원대까지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 발행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희석을 더욱 감안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1,9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총 대비해서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가 중요한데 25% 정도 되고요. 희석을 감안했을 때 1,900원에서 2,000원대까지 아래로 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엔터주 살펴볼까요?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성장 우려가 좀 확대됐습니다. 팬덤 소비가 분산된 탓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급락을 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지 아니면 추가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할까요? 우선은 추가 변동성의 확대를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초동 물량 같은 경우가 중국 중심으로 좀 특이하게 좋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중국 로컬에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낮은 초동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스파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존의 라인업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초동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로컬의 문제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 측면도 가능한데 지금은 3분기 실적을 피크로 하고 약간 라인업들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선은 실적에 대한 회복 기점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관해서는 추가 하락을 염두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항공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오늘 항공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항공주를 볼 때는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거죠.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같은 경우가 100불 이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은 고유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주가는 부진했는데 비용단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에서 여객보다 좀 부진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제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유가가 하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만 유지하면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추가로 한 10% 정도의 룸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에 별다른 먹거리가 없는 게 밝혀지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다만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도 공존해 강한 순환매 움직임이 관찰됐는데요. 상해와 선전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항생지수가 오늘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서비스 분사를 처리한다고 밝히면서 이 시각 현재 2%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축 주택 가격이 전월비 0.38% 하락했습니다. 8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계속해서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인은 재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집값 하락은 소비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주택 가격 하락으로 중국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합니다. 이 시각 현재 0.08% 약보합입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밖에 10월 경기 선행 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다양한 지표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